지난 주말 텍사스 댈러스의 교회 쇼핑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 일가족 3명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그 외 식사나 호텔 숙박 등도 제공하는 새로운 보상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60가 남쪽 지역에 진입할 경우 최대 $23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료 시행 계획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댈러스의 교회 쇼핑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8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최소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한인 일가족 3명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총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36분께 댈러스 외곽 소도시인 앨런에 위치한 앨런 프리미엄 쇼핑몰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이 차에서 내리며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고로 쇼핑몰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총기 난사를 인지하자 즉시 대응했고 총격전 끝에 범인을 사살했지만 이미 8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한국계 부부인 조모 씨와 강모 씨, 그리고 3세 아이가 총격으로 사망했고 5세 아이는 간신히 생존했지만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와 강 씨는 각각 변호사와 치과 의사로 사건 당일 자녀들과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쇼핑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용의자의 신원을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시신에서는 자동소총과 권총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용의자가 극우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심취했었다는 정황이 용의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백인 우월주의와 극우주의자를 상징하는 라이트윙 데스 스쿼드 휘장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한 소도시 앨런은 최근 아시아계 인구 증가율이 가파른 곳으로 해당 쇼핑몰도 평소 인근 한인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인종혐오 범죄로 연관짓고 수사 중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범죄가 급증해 왔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22%만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절반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적 추적 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16세 이상 남녀 5,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계 응답자의 22%만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 백인 응답자의 57%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흑인 응답자의 25%, 라틴계의 24%보다도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대받는 인종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51%가 백인이라고 답했고 흑인이 13%, 라틴계 9%, 아시아계 8% 등의 순이었습니다. 흑인의 경우 차별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59%에 달했고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는 답변은 47%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5%는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을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공격의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3%로 가장 컸고 중국 정부의 미국 염탐이 47%, 이방인이라는 시각이 47% 등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떠올릴 때 응답자의 69%는 중국계를 연상한다고 대답했고 일본은 54%, 한국계는 31%로 세 번째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78%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적 위협이라는 반응도 전체 74%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2%는 미국 인구에서 아시아계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70%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내에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들이 백악관에 2년 이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이 약 20%라는 내용의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바이러스학, 면역, 생물학 등 12명의 주요 전문가들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논의한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례는 8만 건 미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률은 여전히 치명적인 데다 2021년 12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감염은 오미크론 등 변이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새로운 통계 분석을 수행한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트레버 베드포드 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부터 2025년 5월 사이 오미크론과 같은 규모의 전파가 일어날 확률이 40%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중보건 고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정치적 의지와 자금이 줄어들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도 지난주 상원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우리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그 외 식사나 호텔 숙박 등도 제공하는 새로운 보상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이 항공편 취소와 관련한 보상 규칙들을 제정하는 절차의 시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제정 공약은 항공사들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민주당 집행부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새 규정은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 또는 상당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경우 항공사가 항공권을 환불해주는 것 이외에도 추가 보상을 하고 다른 항공편에 대한 재예약을 포함해서 승객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공편 취소로 발생한 승객들의 추가 비용 상환 문제는 지난해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서비스 중단으로 17,000편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승객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여름 광범위한 비행 중단 후 교통부는 항공사들에게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대시보드를 게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때 소비자들이 환불과 보상에 관한 각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항공사들은 항공편 취소로 승객들이 최소 3시간 이상 다른 항공편을 기다려야 할 때 식사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프런티어 항공사를 제외한 9개 항공사는 밤새 발이 묶인 승객들을 위한 숙박비 지불도 약속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60가 남쪽 지역에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료 시행 계획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교통 혼잡료 시행과 관련해 중요 절차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뉴욕시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료가 17달러에 달하는데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일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작성한 교통 혼잡료 시행을 위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에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MTA는 지난해 8월 환경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당시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면 오히려 저소득층 커뮤니티로 차량을 몰리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고속도로청 승인에 따라 MTA 등은 앞으로 약 3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교통 혼잡료 최종 승인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30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통행료 징수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봄부터는 교통 혼잡료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교통 혼잡료 승인에 대해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으로 통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모든 법적 대응 옵션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주 전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60%가 넘는 응답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으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였습니다. 지난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률 37%와 지난 2월의 42%보다 낮은 수치이고 동시에 부정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 47%를 포함해 56%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대 56%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 응답자의 63%는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76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정신적으로 예리하다는 응답이 54%에 달했고 신체적으로 예리하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직성을 묻는 설문에선 33%가 정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63%에 달해 각각 41%와 54%로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묻는 설문에는 트럼프 지지가 44%, 바이든 지지가 38%였고 나머지 18%는 미정 또는 무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금융기업 주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이던 2007년 고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고점 아래로 내려갈 경우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에 상장된 금융기업들을 추종하는 지수가 지난 한 주간 2.64% 하락해 536.83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 등에 힘입어 5일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지만 지난주 퍼시픽 웨스턴 은행의 지주회사인 팩웨스트 뱅코프 주가는 43%,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주가는 27%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500 금융기업 지수는 올해 들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의 여파 등으로 3월 저점 505.96을 찍은 뒤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붕괴로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이 지수는 2007년 중반 510 수준을 찍은 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락해 2009년 3월에는 80 아래까지 내려간 바 있고 이후 2021년 1월, 2007년 당시의 고점을 회복하고 그 위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지수가 2007년 고점 아래로 내려갈 경우 기술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들의 대출 축소 경향이 심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펠 자산관리의 헤지펀드 매니저 짐 로펠은 은행주 가격이 내려가면 강세장이 나올 수 없다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가 다리에 콘크리트 블럭을 달고 있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드바이저스 자산 운용의 스캇 콜리어는 지속 가능한 상승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증시를 이끌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서 롤러가 다가오는 위험 앞에서 푼돈을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각종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등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통신은 펜실베니아주 어퍼다비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등교 시간 늦추기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퍼다비 고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에 띄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등교 시간을 9시 45분으로 기존 7시 30분에서 약 2시간 이상 늦췄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과 연결되는 원격 과제를 기존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부여받지만 본인에게 적절한 시간에 비대면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늦잠 등 원하는 대로 아침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기존처럼 오후 3시에 종료됩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이른 등교 시간이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 미국 소아과학회는 청소년의 수면 리듬을 고려할 때 등교 시간을 늦출수록 좋다는 정책 권고를 내놨고 2016년 보스턴 아동병원 역시 10대들의 고질적 수면 부족이 우울증이나 약물 복용, 학업 실패와 이어져 있다며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퍼다비 고교의 교육감 다니엘 맥게리는 다수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등교 시간 늦추기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등교 시간 늦추기가 시행된 후 어퍼다비 고교 학생들은 아침에 훨씬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웃으면서 학교에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침에 잠을 더 자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시속 120마일로 질주하던 차량은 반대편에서 과속 여부를 조사받던 자동차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덮칠 뻔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10대가 운전하던 검은색 BMW 세단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면서 과속 여부를 조사받던 회색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도로 갓길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은 재빨리 가드레일을 넘어 몸을 피했고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검은색 BMW는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회색 BMW를 들이받고 순찰자 쪽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던 경찰관은 재빨리 일어났고 부상 여부를 살피면서 무전기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검은색 BMW에 10대 운전자뿐 아니라 10대 동승자가 2명이 더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분별한 운전과 경범죄 혐의로 고발됐는데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나이가 17세라면서도 주법에 따라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최근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봉환을 계기로 고려대 인액터스 올해팀과 함께 파리에서 온 편지 황기환 그의 귀환 앱을 개발 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앱은 서울 덕수궁에서 출발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경로로 이어지는 야외 방탈출 형식의 체험형 앱으로서 황 지사의 주요 공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앱 사용자는 각 장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인 황 지사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고 앱의 증강현실 기능 등을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앱은 일제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5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 25센트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다음 달 상원 소위원회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적극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2025년까지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되면 거의 1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근로자 1,700만 명 이상이 임금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남단의 국경도시 브라운스빌에서 어제 오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이민자 보호소 앞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호소 앞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표지판이나 벤치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길가 연석을 따라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영리기관인 이민자 보호소 소장 빅터 멜더나도는 현장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돌려본 결과 한 레인지로버 차량이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그동안 중단됐던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운행 정보 알람 서비스를 4일부터 재개했습니다. MTA는 지난달 27일 실시간 운행 정보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트위터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무료로 접속하는 것이 중단됨에 따라 알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위터는 MTA에 연간 이용료로 $50만 상당의 수수료 납부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트위터는 4일 수수료 부과 정책 도입을 백지화했고, 이에 따라 MTA는 실시간 운행 정보 알람 서비스를 재개하는 트윗을 게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